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호흡광합성 여기부터 진도를 나가기로 했으니까 일단 광합성보다 호흡을 우선 먼저 다룰 거긴 한데요. 뭐 단순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좀 나열을 해봅시다. 우리 호흡하면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원 단계까지 여태까지 공부해 오면서 당연히 알고 있을 만한 내용들 뭐가 있어? 호흡 어디서 해?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세포호흡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 과정이 될 건데 세포호흡은 어디서 합니까? 세포 안에 있는? 그쵸? 미토콘드리아에서 해요. 또 세포호흡 하면은 같이 나와야 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근육? 그쵸? 뭐 근육도 세포호흡을 많이 하긴 할 텐데 결국 그것도 이제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한다라는 점이니까 뭐 근육 말고 그런 점보단 그냥 세포호흡 자체의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 화학적인 특성 뭐 이런 걸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죠. 되게 단순한 것부터 우리 생원 2단원에서 다뤘던 세포호흡 자체는 뭐라고 부르고 물질 대사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화작용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 대사 중에 이화작용에 해당함으로써 뭐 해요? 세포호흡을 왜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물질 대사 이화작용으로 우린 에너지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세포호흡을 통해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려고 의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린 뭘 하냐면 주로 포도당을 분해합니다. 우리가 여기 생투 호흡에서 그 정리를 할 거지만 실제로 포도당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세포호흡 과정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단탄지 3개가 다 영양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는 양분, 그 물질은 단탄지 3가지일 텐데 나머지 단백질이나 지방에 해당되는 물질들은 전부 포도당이랑 비슷한 형태로 바꿔서 회로에다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과정 자체는 전부 무조건 포도당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서요. 나머지 다른 영양분을 쓰려면 포도당이랑 비슷한 어떤 포도당의 이 회로에 맞춰 넣을 수 있게 형태를 바꿔서 써줘야 돼요. 단백질을 따로 쓸 수 있고 지방을 따로 쓸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단백질 쓰는 경로 따로 있고 지방 따로 쓰는 경로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로는 포도당에 최적화돼서 하나만 딱 있고 포도당이 아닌 모든 물질은 다 포도당이랑 비슷하게 바꿔서 쓰는 거야. 뭐 그거는 좀 당연한 게 사실 우리가 모든 물질에 대한 세포 경로를 다 따로 가지고 있어서 효소를 다 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경로는 하나만 만들어 놓고 다른 과정들을 이제 포도당에 맞추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당신생이라고 하는데 당신생은 그 생투에서 다루진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명과학과 관련된 어떤 전공을 하게 되면 거기 가서 배울 거고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만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요. 아무튼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는 물질대사이고 세포는 물질대사이고 그래서 이화작용으로 부르는데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를 합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가 기본이 될 거예요. 또 세포호흡 하면 이야기할 만한 게 뭐 더 있을까? 모르겠어요. 사실 떠오르는 게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얘기부터 좀 해보면 그 원래는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생겼는가의 이야기부터 아예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제일 좋아요. 우리 그 세포 그림 같은 게 주어져 있으면 세포 그림에서 이렇게 생겼으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뭐 이거 말고 요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막이 2개에다가 안에 이렇게 동전이 쌓여 있는 형태가 막 여러 개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얘는 흑백으로 하면 여기서 끝나겠지만 칼라일 경우에는 초록색이거든요. 이름이 뭐게? 네, 엽록체겠죠. 그래서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는 생김새 자체가 꽤 구분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도 어떤 게 미토콘드리아고 어떤 게 엽록체인지 알아야 돼. 사실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은 또 워낙에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건 생김새만 보고 구분하기 편한데요. 일단 우리 이 미토콘드리아의 특징 중에서 기억해야 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요 바깥의 것도 그렇고 요 안의 것도 그렇고 그냥 막입니다. 막. 근데 우리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체를 이루고 있는 생체막은 다 기본 성분이 뭡니까? 그쵸, 인지질이죠. 그리고 인지질에 되게 많은 뭐가 같이 들어있어? 뭐가 같이 들어있어? 그쵸, 막단백질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뉴런에서도 좀 다뤘었잖아요. 생원에서 뉴런에서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 이런 걸 다뤘던 것처럼 막에는 각각의 세포들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세포 소기관들도 다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한 단백질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막도 그렇고 이 막도 그렇고 다 인지질 막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단백질들이 들어있거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되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의 바깥쪽 막은 이름이 아주 기가 막히게도 그냥 외막입니다. 그럼 안쪽에 있는 막의 명칭은 뭐겠어요? 네, 내막이에요. 그래서 명칭 자체는 좀 쉬워. 근데 이 외막하고 내막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외막은 당연히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세포의 일부라서요. 그냥 외막 자체의 성분은 우리 세포한테 들어있는 인지질 성분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내막은 완전히 별개의 생물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구성이 너무나 다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이걸 통합과학에서 다뤘었는데 요즘에는 다루는지 모르겠어서 애들이 좀 생소해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 얘기 잠깐 해보면 우리가 진화, 이 생물의 진화, 특히나 이제 세포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출현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가 꼭 나오냐면요. 아이 뭐예요 이거? 세포 내 공생설 이란 얘기가 있어요. 들어본 사람? 다들 좀 생소한가? 생소해요? 그러면 잠깐 세포 내 공생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그냥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의 생명체가 존재했을 때까지로 완전히 계속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거기서 점차 시간이 흘러오면 올수록 어떤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졌어야 될 거냐면요. 가장 원시적인 세포들은 우리가 세포를 관찰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미 생원에서도 잠깐 언급하면서 다뤄봤던 적이 있는데 우린 그런 세포를 원핵세포라고 불러왔어요.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진짜 세포 안에 아무것도 안 보여. 원래 우리가 흔히 세포라면 있어야 될 거 뭐야? 세포 그릴 때 가운데 이렇게 노른자 하나 그리잖아요. 뭐라고 불러? 핵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핵부터가 없어.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없어. 엽록체? 당연히 없고. 엽록체는 애초에 뭐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한테만 있는 거니까 엽록체도 없고. 그러니까 보여야 될 게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막상 또 우리가 거기다가 염색을 해보잖아? 그럼 또 염색체는 있긴 있어요. 단지 이제 세포에 그냥 풀려 있는 거지.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포의 염색체가 응축되기 전에 염색사, 분열하고 있지 않은 시기의 세포들은 어디가 염색돼야 되는 거냐면 핵이 염색돼야 되는 거거든? 핵 안에 염색사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원핵세포는 염색을 하면 그냥 바탕이 염색이 되는 거야. 염색사가 그냥 풀려 있어요, 밖에.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 가장 원시적인 세포, 우리가 세포를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의 세포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핵도 있고 이런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들어있고 뭐 엽록체도 뭐 식물세포나 광합성을 하는 세포라면 엽록체도 들어있고 아니면 우리가 핵에서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1단원에서 원래 다뤘어야 될 내용인데 소포체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고 골지체라는 것도 존재하고 아주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관찰되거든. 우리의 세포를 관찰하면. 이런 형태의 세포들은 진핵세포라고 부르는데 얘가 당연히 얘보다 더 나중에 등장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화를 거쳐서 진핵세포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진화되는 과정 자체를 어떻게 보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 이런 막에 대한 건 막함입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은 우리가 지금 진화 이론을 다루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빼놓고. 근데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이 소기관들, 우리가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작은 요런 기관들을 다 세포 소기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세포 소기관 중에서 아주 이상한 특징을 띠는 애들이 딱 두 개.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인데 왜냐면 다른 세포 소기관들의 막은 전부 우리 세포막이랑 거의 구성이 비슷하거든요. 막단백질 좀 다른 종류가 들어있을 수는 있어도
어떤 구성 성분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의 안쪽 막은 아예 별도의 생물, 우리가 흔히 세균에서나 볼 법한 그런 세포막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한 거냐면 처음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세포내 공생설은 거의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인데요. 가설인데, 원핵세포가 있었고, 근데 이 원핵세포에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죠. 이 호기성 세균이 나 좀 같이 들어가서 살게, 네가 날 보호해줘. 그럼 내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줄게.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살게 됐다. 그리고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다가 기본적인 이 세포내 공생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근원에 대한 이론이거든요. 그냥 가설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바깥쪽 막은 우리 막이랑 똑같아. 이 얘기는 외부에서 이 세균이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세포 바깥에 이렇게 혐기성 세균이 와서 붙는 거야.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혐기성 세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닫아주면 바깥쪽이 우리 세포막과 동일한 성분으로 이렇게 감싸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호기성 세균, 완전히 별도의 생물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현재 이 세포내 공생설에 의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기본적인 시선인데, 근데 이 세포내 공생설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일단 첫 번째가 실제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은 세포 소기관만 따로 떼놓으면 당연히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따로 떼어놔도 살 수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안에 이 내막 안쪽 공간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DNA랑 전혀 상관없는 아예 별도의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의 유전 정보랑은 전혀 상관없는 미토콘드리아만의 DNA가 따로 있는 거야. 사실 뭐야 그러니까 별도의 생물이라고 봐도 되는 거 맞잖아요. 심지어 DNA만 있는 게 아니라 RNA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DNA, R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들이 작동하려면 꼭 필요한 게 리보솜이거든요. 근데 그 리보솜도 우리가 가진 리보솜과 구성이 약간 다른 별도의 리보솜을 다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막 안쪽 공간에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얘만 따로 떼어놔도 살 수 있어, 미토콘드리아는. 그래서 우린 이걸 세포내 공생설이라는 이론으로 보는 거죠. 별도의 생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사실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 미토콘드리아의 안쪽 공간, 요 내막의 안쪽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일단 명칭은 바탕질이라고 불러요. 요게 보편적으로 더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기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책이나 어떤 이론이 정리되어 있는 이런 데를 보면요, 저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부르는 표현이 저렇게 두 가지예요. 바탕질이랑 기질. 근데 대부분 바탕질 쪽을 쓰는 걸 다 선호해. 왜냐면 우리 1단원에, 요 앞단원에 기질이라고 부르는 아예 별개의 다른 물질이, 다른 이론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기질이라고 불러버리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보통은 바탕질이라고 많이 쓰는데, 근데 기질도 얘 명칭이다 보니까 좀 헷갈리지 않게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나 어떤 그 내용에서 기질이라는 게 등장하면 그게 여기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의 공간의 기질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정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정리하게 될 그 기질을 얘기하는 건지는 배우고 나면 좀 그때부터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당장 저는 좀 바탕질이라는 표현을 익숙하게 좀 이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쪽의 공간을 바탕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특징은 이 DNA, RNA, 리보솜, 그것도 아예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거랑은 별개의 DNA, RNA, 리보솜이 들어있더라.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내 공생설, 즉 제 자체가 거의 별도의 생물인 거지. 일단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막하고 내막 사이에 여기 공간에 대한 명칭입니다. 여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정말 놀랍게도 그냥 막 사이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뭐 외울 것도 없겠지. 그냥 외막, 내막 두 개 막 사이에 있는 공간이야. 별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막 사이의 공간하고 바탕질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여기 이 막 사이의 공간, 요 바탕질이랑 막 사이의 공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게 되냐면 바탕질은 pH가 아주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치? pH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막사의 공간은 pH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혹시 pH가 뭡니까? 사실 이거는 화원, 그러니까 생원보다는 화원을 배운 사람들한테 더 익숙하고 더 받아들이기 편한 내용일 텐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pH 자체는 뭐예요? 얼마나 봐봐 이거부터 나오잖아. 기본적으로 pH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 그러니까 pH는 얼마나 산성이냐, 얼마나 염기성이냐, 즉 액성을 표현하기 위한 척도가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산성을 강하게 띠는 거고 높으면 높을수록 염기성을 강하게 띠죠. 근데 그쵸? 지금 당장 바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원래 우리 화원에서 구체적으로 배웠던 pH의 이론 자체는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의 몰농도. 사실 pH 얘기라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잠깐 적어는 보는데 근데 이건 이제 화학하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좀 익숙하게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게 시험 범위였던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으니까 딱 가장 최근 시험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랬으니까 아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만약에 이걸 모르면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딱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pH가 높다는 뜻은 H 플러스가 어떻다는 얘기겠어? 적다는 얘기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pH가 낮다는 것은 H 플러스가 많다는 얘기. 이렇게만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왜냐면 H 플러스라고 하는 게 많다는 얘기는 H 플러스가 물에 많으면 물에 녹아 있으면 띄는 성질이 뭐예요? 산성인 거지. 그래서 물에 H 플러스가 많으면 그게 산성이 강한 거고 그게 pH가 낮다. 그냥 이렇게 이론 연결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리고 H 플러스가 적으면 뭐야? 그만큼 산성이 약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혹은 염기성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혹은 염기성이 강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pH가 높아진다. 딱 요 정도의 이론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H 플러스가 바탕질, 즉 이 안쪽에는 적은 상태 그리고 막사의 공간엔 H 플러스가 많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잠깐 단순하게 뭐 기억하시면 조금 받아들이기 편할 거냐면 양쪽의 이온 농도를 억지로 차이나게 만들었던 경우가 우리가 생원에서 배웠던 게 있죠. 뭐예요? 그쵸? 뉴런. 뉴런에서 분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트륨의 농도를 일부러 차이나게 만든 거야. 왜? 탈분극을 하기 위해서. 그치?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면 나트륨 통로를 열어서 나트륨의 이동을 만들려고 일부러 평소에 나트륨 농도 차이를 만든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칼륨도 칼륨을 안쪽에 굳이 일부러 많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재분극이란 과정에서 칼륨이 나가는 과정을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뭘 이용하고 싶은 거냐면 바깥에가 H 플러스가 많고 안쪽에 H 플러스가 적게 유지해서 이 H 플러스가 이동하게 되는 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pH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만 잠깐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를 얘기를 하면 딱 이 정도의 내용에다가 우리 그 미토콘드리아 사실 저는 이게 왜 교육과정상에 이 내용이 왜 꼭 굳이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네 글자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크리스타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냥 이 내막이 되게 찌글찌글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구조를 그냥 크리스타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이 생명과학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 하나씩 있어요. 왜 이게 이름이 붙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과학자들이 자기 이름 남기고 싶어서 붙인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냥 알아줘야 돼. 그래서 그냥 이 구조 자체가 크리스타라고 하는 구조, 그냥 찌글찌글한 구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미토콘드리아의 기본적인 구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우리가 통체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해지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일단 막이 두 겹이다.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이중막 구조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막이 이중인 거잖아. 그래서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그 이중막 중에 내막 안쪽의 공간, 즉 바탕질에는 이 미토콘드리아만의 별도의 DNA, RNA, 리보솜 등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실상 별개의 생물로 봐도 이상할 것이 없더라. 이런 정도의 내용하고, pH는 당장은 그냥 봐두시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뒤에 우리는 저 pH 차이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저 pH 차이 때문에 그걸로 뭘 하는지는 뒤에다 정리할 겁니다. 결국 이 pH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ATP 합성이 일어나는 건데, 그 얘기는 이제 뒤에 다 할 거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구조를 알고 나면 2번, 본격적으로 세포 호흡이 물질 대사라서 이화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 합성하는 이 과정, 즉 세포 호흡의 구체적인 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포 호흡 과정은 세 가지의 큰 그 파트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를 각각 나눠서 각각의 회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세 개는, 첫 번째는 여기서도 이걸 썼으니까 여기는 이걸로 써볼까요? 그래서 이 세포호흡 과정은 첫 번째가 해당 작용 혹은 해당 과정, 어떻게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해당 과정, 해당 작용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TCA 회로, TCA 사이클 혹은 크랩스 사이클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좀 더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생투에서는 이제 TCA 회로 혹은 TCA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회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는 굳이 귀찮아서 띄어쓰기를 안 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띄어쓰기를 안 해놓으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렇게 끊어읽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사실 산화적인 산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뭐 학생들은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는 좀 띄어쓰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구체적인 과정을 하나하나 보기 전에 이 인산화 얘기를 잠깐 먼저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산화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인산화에 여기 인산은 PI, 요거 인산 얘기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요 인산은 어디서 주로 쓰이는 겁니까? 우리는 인산이 주로 구성물질로 들어가는 경우가 이 생체 내, 특히나 우리가 생원에서 살았던 거 그냥 기준으로 했을 때 생체 내 인산이 주 성분이 되는 게 딱 두 경우 있었어요. 뭐랑 뭐. 그쵸? 하나는 뉴클레오타이드, 즉 DNA, RNA 같은, 그쵸? 요런 뉴클레오타이드랑 또 나머지 하나는 그치, ATP. 근데 인산화라는 과정은 뉴클레오타이드 쪽 얘기라기보다는 되게 쉬워. 인산이 붙는다. 이게 인산화거든요. 그러니까 인산이 붙어있지 않았던 데다가 인산을 붙이거나, 혹은 이미 인산이 붙어있어도 거기다 인산을 추가로 더 붙이는 건 다 인산화라고 해. 근데 우리 이미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뭐 ADP에다가 고에너지 인산결합, 인산을 하나 더 붙인 게 ATP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냥 이런 과정의 ATP 합성은 전부 다 인산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인산화라고 하는 건 ADP가 ADP에다 인산을 붙여서 ATP가 되는 것, 그냥 전반을 다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인산화의 메인이 되는 게 세 가지 인산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산화의 뭐라고 해야 될까? 원인? 어떤 인산화의 이유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 여기서 원인, 이유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인산화가 ADP를 인산을 붙여서 ATP를 만들려고 하니까 항상 에너지가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를 기준으로 명칭을 붙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가 저기에서 다룬 산화적 인산화예요. 그러면 이건 인산화에 쓰인 에너지가 어디서 왔다는 뜻이냐면 산화 반응을 통해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전자에 있는 에너지를 인산에다 갖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게 산화적 인산화고요. 두 번째는 광인산화예요. 광인산화는 어디서 온 에너지? 빛에서 온 에너지겠죠. 근데 이 광인산화는 뭐지? 비 오는 줄 알았네. 근데 아무튼 광인산화는 광합성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합성도 ATP가 합성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광합성 얘기하면서 할 건데 거기서 이제 광인산화를 다룰 거고 세 번째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뭐냐면 대충 기타 등등의 느낌입니다. 위에 두 개에 해당되지 않는 인산화는 전부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저 해당 과정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놓게 되면 마지막 산화적 인산화가 가장 메인으로 ATP를 와장창 엄청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저 산화적 인산화로 만들어지는 ATP의 개수가 28개인가 그래요. 정확한 개수가 지금 막 기억나진 않는데 우리가 대충 그 포도당 한 분자를 분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ATP의 개수가 32개인데 그 중에 28개 정도가 산화적 인산화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기서 막 엄청 열심히 산화, 즉 전자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게 되는데 그럼 32개 중에 28개가 저기서 만들어지면 4개는 저거랑 상관없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각각 해당 과정에서 2개 ATP, TCA로 해서 2개 ATP가 만들어지는데 걔네들은 보면 진짜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ATP가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애들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칭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딱 붙여놓고 저걸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나중에 우리 광합성에서도 광인산화라고 하는 게 순환적 광인산화,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아예 따로 하나의 회로로 따로 볼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도 딱 그 광인산화 과정에서 나오는 ATP들은 전부 광인산화에 의해서 나오는 거. 산화적 인산화 요 과정 안에서 나오는 ATP는 다 산화적 인산화. 그 외의 ATP는 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 이렇게 부르는 거지. 기타 등등 정도의 명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그렇게 되는데 일단 해당 과정.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당 과정을 얘기해 봅시다. 자, 해당 과정은 해당 과정 자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얘기보다 앞서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러고 보니까 이런 설명을 하기 전에 오랜만에 세포흡식 한 번만 적어놓고 가봅시다. 세포흡식, 화학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포흡식을 적으면 C6H12O6 즉 포도당 한 분자가 몇 개의 산소가 필요해요? 그렇죠? 6개의 산소 6O2 그래서 그렇죠? 6개의 CO2와 6개의 H2O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세포흡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투에서 다루는 세포흡식은 저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포흡식은 저러지 않아요. 어떤 식을 가지고 있냐면요. 실제 세포흡식은요. 더하기 6H2O가 반응물 쪽에 있고요. 생성물에 12개 H2O가 있어요. 근데 사실 화학적으로는 우리가 식이 저렇게 적혀 있으면 반응물 6개 H2O, 생성물 6개 H2O를 그냥 제거해버리고 아까 우리가 적었던 것처럼 적는 게 맞잖아.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편적인 식은 C6H12O6 더하기 6O2가 6CO2 더하기 6H2O가 되는 게 맞긴 한데요. 근데 이게 생명과학적으로 과정을 보게 되면 6개의 물이 쓰인다는 사실이 꽤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12개의 H2O가 나온다는 사실도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구별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왜 중요한지만 어차피 과정은 뒤에 보겠지만 왜 중요한지만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우리 여기 6O2에 들어있는 이 산소가 정확하게 여기 이 H2O의 산소랑 같은 산소입니다. 그래서 개수 맞춰보면 H2O가 12개 나올 수밖에 없죠. O2가 6개면 저 O2 6개에 들어있는 산소가 총 12개잖아요. 그럼 물이 12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한 과정에 쓰이고 요거랑 요게 다른 과정에 따로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를 떼는 과정은 따로 또 있고 아무튼 일단 전체 세포흡식을 적어보고 우리가 이 세 가지로 나누면서 얘가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를 좀 보면서 하려고 식을 잠깐 적어봤고요. 그 중에서 일단 다시 해당 과정 얘기로 돌아오면 얘 왜 해야 되는가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포도당은 우리 소화기를 배우면서 이미 배웠지만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에서 흡수될 정도로 충분히 작은 물질이거든요. 그치? 근데 우리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세포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거든, 그 두 개는. 그래서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크기는 맞는데 문제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보다 더 한참 작지.
그래서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세 과정 중에 첫 과정인 해당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해당 과정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세포질.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뭐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핵이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뭐 여기 뭐 이것저것 소기관들이 있으면 이런 소기관들이 떠 있는 이 바탕 전체가 그냥 세포질이죠. 그래서 이 세포질에서 그냥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생물이든 없는 생물이든 전부 다 해당 과정은 할 수 있거든. 그게 우리가 이 세포호흡 파트를 공부하면 산소를 이용한 세포호흡, 즉 산소호흡도 다룰 거지만 무산소호흡, 발효도 다룰 건데 발효에도 해당 과정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목적은 딱 하나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크니까 한번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한번 자르기 위한 과정이 해당 과정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C6H12O6, 즉 포도당을 갖다 놔요. 그리고 이 포도당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반으로 자를 거긴 한데요. 나중에 이제 반으로 잘라서 두 개의 산소 3개짜리 물질로 만들 거긴 한데 어떻게 적는 게 나으려나? 그냥 적어야겠다. 반으로 자를 거긴 한데 G3P라는 물질로 반으로 자를 거긴 한데, 그 전까지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사실 포도당은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그냥 자른다라는 건 불가능해서 포도당이 좀 더 반응하기 쉽도록 반응성이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데, 그게 과당 이인산이라고 하는 형태예요. 그냥 되게 간단한데 포도당에다가 인산을 2개 붙여준 거야. 그게 과당 이인산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과정상에 인산을 포도당한테 붙여줘야 되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포도당이 어떻다고? 되게 안정적인 물질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그냥 인산을 갖다 붙이면 붙는 게 아니라서요, 이 과정에 꼭 ATP가 소모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 전 과정은 ATP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긴 한데요, 세포호흡의 첫 과정인 해당 과정에는 ATP가 소모되는 과정이 존재해요. 그것도 몇 개가. 과당 이인산이 되려면 몇 개의 ATP가 소모돼야 되겠어? 2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개의 ATP를 소모해서 2개의 ADP로 바꾸면서 인산을 붙여주는데, 이게 되게 단순해요. 그냥 멀쩡한 물질에다가 우리가 억지로 인산을 붙이잖아? 그럼 이 물질은 엄청나게 높은 반응성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이건 화학에서는 좀 얘기를 했었는데, 화학적으로 물질이 많은 에너지를 가졌다는 얘기는 안정적이란 얘기예요? 불안정이란 얘기예요? 불안정하다는 얘기거든. 그냥 물질은 무조건 에너지를 많이 가질수록 불안정하거든요.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야. 인산을 붙여서 불안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과당 이인산의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잘라. 그냥은 안 잘려서 인산을 붙여갖고 잘 잘리는 상태를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르면 G3P라고 하는 물질 2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얘는 원래 명칭이 뭐냐면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풀네임을 알아야 되는 건, 제가 알기로는 광복 정도 말고는 풀네임을 굳이 가르치는 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광복 정도만 아시면 될 거고, 너네는 그 물질 하나하나 풀네임을 꼭 가르치더라고. 뭐 어쩌겠어. 근데 아무튼 그래서 G3P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냥 얘는 G3P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보게 되는 계속 물질들이 엄청 계속 많이 나올 건데, 항상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탄소 개수. 첫 번째가 탄소 개수. 탄소가 몇 개냐라는 거랑, 두 번째가 인산 개수. 인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2가지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G3P는 어떤 상태겠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탄소는 몇 개? 지금 우리가 과당 이인산, 즉 포도당에 인산 2개를 붙인 거를 쪼개갖고 G3P 2개를 만들었으니까, 그쵸? 3개.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삼탄당이라고 부릅니다. 탄소 3개가 들어있는 당이다 해서 삼탄당이라고 부르는데, 탄소 3개. 그리고 인산은 1개씩 붙어있겠지. 그게 G3P라는 명칭이 사실 별게 아닌 게, G, 앞에 있는 G는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즉 삼탄당의 그냥 명칭이에요. 요건 그때그때 되게 많이 달라질 건데,
뒤에 있는 3인산은 우리가 이 탄소가 있으면 요게 되게 뒤에서 3단원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우리는 이 탄소들을 번호를 매겨서 불러주거든. 탄소는 보통 어떤 물질의 골격을 이루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뼈에 우리 막 1번 척추, 2번 척추 이렇게 이름 붙여놓는 것처럼 탄소에도 탄소가 골격이니까 이 탄소화물들도 탄소에다가 번호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이 3인산, 이 뜻이 뭔 소리냐면 3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탄당이면 여기에 그냥 이렇게 인산이 붙어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수소나 산소의 개수는 굳이 생각 안 해도 돼. 뭐 굳이 생각하자면은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얘 산소 3개, 수소 6개씩 붙어 있어야 되겠지. 그렇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 G3P가 되는데 그래도 설명을 위해서 방금 그건 좀 적어 놓읍시다. C3H6O3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밑에 건 지울게요. 과정 하나만 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우린 최종적으로 뭘로 만들고 싶냐면 최종 만들 물질이 요거는 이제 명칭이 되게 중요해요. 피루브산이라는 물질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나 되게 신기한 게 이거 진짜 오랜만에 수업하는데 다 기억이 나네. 아무튼 피루브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거 서술형에서 피루브산 피부르산으로 적고 깎이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 은근히 헷갈릴 수 있는 이름이니까 잘 봐두시고. 얘는 되게 중요해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이면서 TCA 회로의 제일 첫 시작이 될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 과정을 하는 이유 자체가 포도당을 피루브산 2개로 나눠주는 게 목적인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나눠준 피루브산을 TCA 회로에다 갖다 쓰는 게 되는 거라 되게 중요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 피루브산의 화학식은 C3H4O3입니다. 그리고 인산도 붙어 있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인산이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면.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 인산이 떨어져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도 떨어져 나와야 돼? 수소도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수소를 떼는 과정과 인산이 떨어지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요 중간 단계의 물질이 DPG 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것도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도 3탄당인데 얘는 다이포스포글리세르산이라는 물질이에요. 글리세르산이 맞나? 글리세르산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아까 얘기했다시피 총 명칭은 안 중요해. 사실 여기 DPG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갖다 놓은 거고 보통은 저기를 DPG를 굳이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면 안 외워도 되는 걸 제가 적은 거냐? 어차피 이거 광합성에 다시 그대로 나오는 물질이고 광합성에서 외워야 되는 물질이라 외워놔. 그래서 이 DPG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는 다이포스포, 그러니까 인산이 2개 붙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 중간 과정에 일단 인산을 붙이는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가는데 여긴 ATP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인산을 갖다 붙이면 붙어요, 여긴. 왜냐면 G3P 자체가 굉장히 활성도가 높은 물질이라서 이미 되게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요. 그냥 인산을 붙이면 붙어요, 얘는. 굳이 따로 추가 에너지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래도 인산이 붙일 자리 정도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인산을 붙일 자리를 어디다 만들냐면 얘한테서 수소를 뗍니다. 그래서 그 수소 떨어진 자리에다 인산을 갖다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수소를 떼는 과정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이 과정에는 뭐가 꼭 필요하게요?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거,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거,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과정 하나하나마다 꼭 필요한 게 있어. 뭐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대사는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 효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과정에 효소가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효소를 우리가 따로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효소가 필요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 쓰일 효소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쓰이는 효소는 명칭이 뭐냐면 되게 단순한데요. 얘랑 얘 사이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 떼는 거예요? 수소를 떼는 과정을 보자고 했지.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되게? 그쵸. 탈수소 효소라고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탈수소 효소는 지금 해당 과정을 시작으로
TC의 회로까지 그리고 뒤에 우리가 볼 광합성까지 계속 쓰일 효소예요. 사실 탈수소 효소는 종류가 엄청 여러 가지가 있고 그때그때 쓰이는 탈수소 효소의 종류가 다르거든.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그냥 탈수소 효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탈수소 효소의 특징은 뭐냐면 수소가 떨어지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수소 효소 말고도 우리가 비슷하게 또 많이 다룰 게 그 뒤에 그 광합성에 가면 탈탄산 효소라고 하는 것도 많이 다룰 텐데 요 두 가지는 그 워낙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봐둬야 되긴 하는데 이름이 너무 직관적이라 편하지 않아요? 탈수소 효소는 수소를 떼는 효소였어. 탈탄산 효소는 뭘 떼게? 탄산, 즉 이산화탄소를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하기 편하니까 어차피 TCA회로에서도 탈탄산 하는구나. 아무튼 이 탈수소 효소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 탈수소 효소가 여기 작용해서 수소를 뗄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 정리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랜만에 적어서 이게 스펠링이 맞냐? 코엔자임, 엔자임이? 맞지? 아니냐? 나도 오랜만에 적어갖고 코엔자임 이렇게 할게요 그냥. 솔직히 유튜브에 남겨놔야 되는데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영어 잘못 적으면. 그러면 코엔자임 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처음 들어봐? 그래? 엔자임은 뭐게? 효소를 뜻하는 영어입니다. 코는 조, 그러니까 뭔가를 돕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코엔자임이라고 하면 조효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조효소는 효소의 활성, 효소의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이 조효소라는 건 효소가 반응하기 위해서 항상 꼭 되게 필요한 존재인데 이 조효소가 주성분이 우리가 이 조효소로 얘네들이 조효소로 작동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꼭 먹어줘야 되는 건데 조효소가 곧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비타민을 먹어줘야 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 걔네들이 조효소거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을 충분히 먹어주지 않으면 조효소가 없는 거라서 효소가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비타민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탈수소 효소도 그 비타민으로 된 조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는 세 가지가 주가 되는데 하나는 NAD 플러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FAD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NADP 플러스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조효소는 다 비타민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어떤 조효소를 쓰냐에 따라서 탈수소 효소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긴 해.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그 종류 구분까지는 안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의 존재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NADP 플러스는 광합성에 나오는 거니까 빼고 요 두 가지가 호흡에서 사용되는 조효소들이거든요. 그리고 조효소는 특징이 뭐냐면 반응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자, 탈수소 효소라고 했고 수소를 뗄 거라고 했죠. 그때 여기서 탈수소 효소가 작용하면 그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인 NAD 플러스에 그 뗀 수소가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NADH라는 물질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사실 여기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소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수소는 항상 어떤 형태를 기본적으로 띠게 되냐면 H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거든. 한마디로 지금 NADH라는 물질은 뭐와 뭐가 결합한 거냐면 NAD 플러스와 H 플러스가 결합한 물질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꼭 몇 개 필요하겠어요? NAD 플러스 하나랑 H 플러스 하나를 결합해 놓으려면 전자가 2개 필요하겠죠. 그게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의 역할, NAD의 역할입니다. 그 전자를 저장해 놓는 거. 그 전자의 저장이 곧 이 NADH, NAD 플러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NADH는 전자를 저장해 놔요. 그냥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 저장은 나중에 산화적 인산화에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그 전자들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산화를 하는 거라. 그래서 됐는데 문제는 이 둘을 결합시켜 놓으려면 전자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전자 하나는 H 플러스가 떨어지면서 같이 나온다고 쳐.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가져올 거야? 그래서 물질 자체는 NADH의 형체로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수소이온이 하나씩 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수소이온이 따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이 묶어서 많이 표현을 해주지. 왜? 어차피 동시에 같이 만들어졌으니까. 나중에 얘네가 쓰일 때도 같이 쓰일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NAD 플러스가 전자를 얻게 되면서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금 G3P를 아래 위 나눠서 하지 않고 하나로 적었으니까 전체파 2개씩 이렇게 나누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수소를 떼어내고 인산 2개를 추가로 붙여서 DPG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NADH 플러스 H 플러스는 나중에 쓸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최종적인 과정은 우리 인산 2개를 붙여놓은 걸 포함해서 지금 DPG한테 있는 붙어있는 인산을 그냥 이제 다 떼어낼 겁니다. 그러면서 피로부산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왜? 피로부산이 최종 도착지니까 이제는 반응성이 높은 상태일 필요가 없는 거지. 이제 인산을 다 떼어줄 건데 그 과정에서 얘한테 인산, DPG한테 2개. 그래서 그 2개의 DPG 총 4개의 인산을 다 떼어내면 깔끔하게 그냥 4개의 ADP가 4개의 ATP로 합성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부르게 돼요. 그냥 튀어나오니까. 지금 우리 해당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ATP가 튀어나왔어? 그럼 기질 수준의 인산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그럼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ATP의 개수는 몇 개인 거예요?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ATP의 개수는 몇 개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치. 앞에서 2개를 쓰니까 결국 2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4개를 만들어봤자 자체적으로 2개를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과정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해당 과정은 2개의 ATP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로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다 봅시다. 과정을 다시 적어보면 제일 처음에는 포도당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얘가 과당 2인산이라고 하는 육탄당 물질로 바꿔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꼭 과당 2인산이라는 명칭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얘 자체가 탄소 6개에다가 인산 2개가 붙어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명칭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과당 2인산 정도의 명칭이면 그냥 외워두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 증강 과정에 그래서 이 인산을 붙이는 과정 때문에 뭐가 꼭 필요하냐면 2개의 ATP가 2개의 ADP가 되는 과정, 즉 ATP가 소모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효소가 쓰이겠지만 명칭은 몰라도 되고 여기서도 어떤 효소가 쓰이면서 얘를 이제 2개의 G3P 그러니까 3탄당에다가 인산이 하나씩 붙어있는 상태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얘는 2개의 DPG 그러니까 탄소 3개에다가 인산이 2개씩 붙어있는 상태가 돼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적고 있긴 한데 G3P, DPG 이 명칭들은 외우려면 외워. 근데 그냥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가로 안에 적혀있는 정보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이제 나중에 광합성 가면 어차피 외울 물질들이라서 저는 그냥 적고 있는 것 뿐이고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2개의 인산이 그냥 가서 붙어. 얘는 왜? 수소를 뗀 자리에다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NAD 플러스 2개가 2개의 저는 보통 요 NADH를 적을 때 요렇게 적는 걸 선호해요. NADH 더하기 H 플러스. 사실 요걸 나눠서 적으려면 이 NADH랑 더하기 이 H 플러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긴 한데 어차피 NADH 1개와 H 플러스 1개는 같이 한 세트거든요. 항상 같이 다닐 거라서 그냥 저는 이렇게 적는 걸 더 선호하니까 이렇게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얘가 2개의 피로부산.
피루부산만큼은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화학식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C3H4O3. 그래서 요게 되는데 요 과정은 뭐다? 4개의 ADP가 4개의 ATP로 합성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요거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는 뭐다? 탈수소 요소가 작용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디서?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자, 지금 잠깐만. 아이고. 그 다음엔 이제 요게 이제 해당 과정이면 요 식은 이제 여러분 정리하셨을 테니까 지우고 여기다가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사용된 것과 생성된 것만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해놔봤어요. 사용된 건 C6H12O6를 사용했고요. 그걸 통해서 생성한 건 피루부산 2개와 2개의 NADH 플러스 H 플러스와 2개의 ATP를 사용한 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생성한 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용에다가 그러면 2개의 NAD 플러스도 집어넣어야 되고 2개의 ADP도 집어넣어야 되긴 하는데 뭐 그런 짜잘한 물질들은 일단 뺄게요. 빼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는 ATP를 만든다라는 거나 NADH를 만드는 건 목적이고 그래서 쟤네들은 같이 꼭 적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앞에 사용에는 주로 요 식 있잖아요. 요 식에 있는 물질들을 뭘 갖다 썼는지를 적으려는 게 좀 목적이었어서 네. 저기서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린 지금 딱 포도당만 갖다 쓴 거 맞죠? 그래서 요 해당 과정에 되게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식 전체에서도 그렇고 요 사용했고 생성된 것만 봐도 그렇지만 뭐가 사용되지 않냐면 산소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은 산소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산소 호흡, 산소 호흡,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호흡이 다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산소가 있어도 산소가 없어도 해당 과정은 일단 다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두가 한 다음에 이제 이 다음 과정이 산소가 있으면 세포호흡, 산소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이 되는 거. 이제 TCA로 이런 산소가 있을 때 하는 과정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산소가 없으면 산소가 없을 때의 과정, 주로 이제 발효나 부패라고 하는 그런 무산소 호흡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일단 우린 그럼 산소가 있을 때 두 번째 이제 TCA 회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회로의 정리는 피루부산을 하나의 기준으로 일단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피루부산 아니다. 그냥 2개 기준으로 정리를 합시다. 자, TCA 회로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2개의 피루부산을 가지고 와.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요.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서 아예 바탕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해당 과정을 세포질에서 한다라고 했으면 이제 TCA 회로는 바탕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아까 바탕질이 어떤 공간이라고 했어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안쪽 공간, 가장 안쪽의 공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바탕질, 기질이라고도 부르는 거 바탕질에서 일어나게 될 건데 이제 이 2개의 피루부산은 식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C3H4O3를 회로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이클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TCA 사이클.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돌아야 사이클인 거지. 그래서 회로는 계속 도는 거거든. 그래서 그 도는 회로 안에 피루부산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앞서서 한 번 더 가공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피루부산을 처음 가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명칭부터 얘기를 해보면 아세틸코에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코에이는 어떤 물질이냐면 일단 이탄당이야. 탄소가 2개야. 자, 그럼 여기서 뭐 아세틸코에이에 있는 이제 구체적인 식을 여러분들이 더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이탄당인 것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탄소가 3개였던 물질이 탄소가 2개인 물질이 되려면 무슨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탄소가 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탄소가 떨어지는 과정 혹은 그 탄소가 떨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효소는 아까 우리가 이미 얘기했었다. 뭐? 탄산효소. 탄소만 딱 떼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탈탄산효소라는 효소가 쓰여서 CO2를 떼어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탈탄산 요소인 거죠. 그래서 탈탄산 요소가 작용해서 CO2가 떨어져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 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탄소가 골격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탄소가 골격이다 보니까 탄소가 떨어져 나오면 이 탄소한테 붙어 있었던 수소들도 같이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치? 우리가 그러니까 골격이라는 건 뼈잖아. 그러면 뼈를 떼면 그 뼈에 붙어 있는 살도 같이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탄소가 떨어져 나오면 이때 뭐도 무조건 같이 해야 되냐면 항상 탈탄산 요소가 작용할 때는 꼭 탈수소 요소도 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수소 요소가 작용해서 NAD 플러스가 NADH 플러스 H 플러스 아까 우리 다뤘던 물질이죠. 그 과정이 여기서 똑같이 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개수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 CO2도 두 개 이렇게 할게요. 왜? 피루부산 두 개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루부산 하나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하나의 피루부산에서 탈탄산 요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탈수소 요소에 의해서 NAD 플러스도 하나 떨어져 나오고 NADH 더하기 H 플러스도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피루부산 자체가 두 개니까 전체를 다 두 개로 적어준 거고요. 이것도 뭐 탈수소 요소. 그러니까 저는 매번 적고 있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되냐면 NAD 플러스가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되면 그 자리엔 뭐가 쓰였다? 탈수소 요소가 쓰였다. 또 CO2가 떨어져 나오면 그 자리에 뭐가 쓰인다? 탈탄산 요소가 쓰인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번 하나하나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어떤 반응이 있으면 그 반응이 있는 곳엔 어떤 요소가 쓰여야 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코에이 얘가 이게 되려면 이 코에이란 물질이 붙어야 되거든요. 이 코에이는 뭐냐면 명칭은 실제 한글 명칭은 조효소 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코엔자임 A인 겁니다. 그걸 줄여서 코에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탈탄산 효소의 조효소예요. 이 코에이는. 그래서 이건 이제 별도로 따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코에이는 탈탄산 효소의 조효소다. 조효소란 얘기는 뭐라고 아까? 비타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코엔자임 A 이런 거 그 약품도 있어요. 그 영양제 이런 걸로 막 나오는 거.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로 막 코엔자임 A 들어있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런 이제 탈탄산 요소를 도와줘서 신진대사 촉진해주고 뭐 어쩌고 막 하는 실제 기능이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코에이 요거는 아세틸코에이라는 건데 얘는 뭐냐면 코에이를 왜 붙여놨냐면 이제 요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회로에다가 이제 이 탄소 물질을 집어넣을 거거든. 그래서 결합팔이 남아있으면 그 자리를 그냥 코에이가 잠깐 채워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뒤에 어떻게 하려고? 그 코에이 뗀 다음에 바로 다른 물질이랑 바로 결합시키려고. 잠깐 코에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이 떨어지고 나면 뭐 결합이 안정적으로 되면 모르겠는데 불안정하게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지. 다음에 다른 물질을 합치기 쉽게. 그래서 그렇게 불안정하게 해놓고 그 자리를 그냥 코에이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잠깐. 그걸 이제 우리가 아세틸코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세틸코에이가 다음 과정에서 코에이랑 코에이가 다시 떨어져 나오면서 뭐랑 합쳐지게 될 거냐면 이제 그래도 총 명칭을 적는 게 낫겠죠? 이 시트르산이 뒤에 적혀야 되죠? 옥살아세트산. 여기 시트르산. 이렇게 됩니다. 얘는 되게 단순한데 옥살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일단 뭐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도 돼.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가 사탄당이라는 거. 그리고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C6 육탄당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되게 단순한 건데 얘가 사탄당이고 얘가 육탄당이어야 이탄당인 아세틸코에이가 붙었을 때 정확하게 아세틸코에이를 뗀 요 나머지 이탄당 부분이 붙었을 때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냥 요 과정은 그냥 이런 과정입니다. 좀 더 작게 그릴게요. 이따가 적어야 될 게 많으니까. 아이고 시트르산. 근데 요거는 사실 그냥 잠깐 시트르산 애초에 지금 나오는 물질들이 워낙에 다 생소할 테니까 잠깐 요 이름에 대해서만 그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서 설명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부가적인 이야기를 살짝 해볼게.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물질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생소한가? 시트르산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시트르산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시트러스에서 온 말입니다. 시트러스 뭔지 몰라? 그래서 시트르산의 다른 명칭이 뭐냐면 구연산이에요. 이게 이제 한글 명칭, 한자 명칭이겠지만 아무튼 한글 명칭이 되거든. 구연산, 시트르산, 여기는 이제 다 시트러스 여기서 온 건데 뭐 얘네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그 신 젤리 있잖아. 그 여러분들 신 젤리 겉에 그 하얀 가루 신 거 있죠. 그 하얀 가루, 신맛 나는 하얀 가루가 시트르산이에요. 구연산. 그게 우리 세포 중간에 중간 산물로 들어 있습니다. 그냥 딱 그거예요. 구연산, 시트르산. 그래서 그 시트르산이 일단 중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 다음 과정은 이제 뭐가 되냐면 시트르산이 됐으면 그러니까 옥살 아세트산이랑 아세틸코이에서 코에이 떼고 합쳐서 시트르산을 만들었으면 요걸 이 다음 과정에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 이란 물질로 바꿔줍니다. 사실 이거는 명칭이 그때그때 달라요. 알파 케토 글루탐산, 뭐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 뭐 막 조금씩 다르게 쓰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 알파 어쩌고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물질 다 몰라도 되고 알파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을 거거든. 근데 일단 저는 플레임으로 적고 있긴 한데 잘난 척의 용도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오탄당인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탄소가 5개인 거. 실제로 요즘에는 어떤 얘기를 주로 그 책에서도 그렇고 문제집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이거 그냥 5탄소 화합물 정도의 이름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도 그렇게 하지 왜 굳이 이 이름을 정냐고 하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난 척 하려고 긴 해요. 사실 5탄소 화합물은 여기 나오는 게 얘밖에 없어서 그렇긴 한데 아마 어차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설명할 땐 이 이름을 얘기할 거니까 그때 가서 너무 생소하지 말라고 일부러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 알파 어쩌고가 5탄당인 것만 아시면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얘가 5탄당이고 얘가 6탄당이니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걸 거거든. 뭐가 일어나야겠어? 똑같이 탄소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탈탄산이 일단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개의 CO2가 떨어져 나와요. 왜 두 개가 떨어져 나오냐면 지금 이게 다 두 개, 필요부산 2개를 기준으로 적으면 두 개의 CO2가 떨어져 나와. 시트르산 하나당 CO2 하나씩 떨어져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탈탄산이 작용해서 CO2가 떨어져 나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기 또 그치? 탈수소 요소가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NAD 플러스가 두 개의 NADH 플러스 H 플러스로 바뀌는 탈수소 요소의 과정도 또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보다 외우기가 편한 게 여긴 합쳐지는 과정이니까 그렇다 쳐도 여기 탈탄산 탈수소 요소 쓰이고 그 다음 여기도 탈탄산 탈수소 쓰이거든요. 요 다음에도 똑같이 탈탄산 탈수소 또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하고 시트르산 사이에는 두 개의 CO2가 나오고 두 개의 NAD 플러스가 두 개의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된다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두 개의 말산이 먼저인지 석신산이 먼저인지 헷갈리네. 석신산이 먼저네. 석신산. 그리고 얘는 4탄당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뭐야? 두 개의 CO2, 즉 탈탄산 한 번 더 하면 되고요. 여기 두 개의 NAD 플러스 그리고 이게 두 개의 NADH 플러스 H 플러스. 일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석신산까지, 그러니까 피루부산부터 처음에 그냥 탈산산 탈수소, 여긴 합쳐지는데 여긴 빼면 그 다음 또 탈탄산 탈수소, 그러면 5탄당 됐다가 또 탈탄산 탈수소 4탄당 되고 거의 그냥 계속 딱딱딱 다 쓰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피루부산으로 집어넣어준 탄소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지. 근데 지금 정확하게 탈탄산 몇 번 했어? 3번 했지. 그러면 이제는 이 이후로는 탈탄산을 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겠죠. 실제로 이미 여기가 탄소 4개가 맞춰졌고
사이클이니까 얘가 이제 옥살아세트산으로 돌아갈 거거든. 그럼 탄소 개수가 더 이상 변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서 요 사이에 실제로 말산 정도가 들어갑니다. 두 개의 말산. 요것도 사탄당이에요, 그냥. 그리고 요 과정도 그렇고 요 과정도 그렇고 다 탈수소 요소는 계속 쓰입니다. 이제 탄산은 더 이상 뗄 필요가 없는데 탈수소 요소는 계속 쓰여요. 근데 여기 좀 특이한 점이 있으면 여기도 이제 탈수소 요소가 쓰여서 NAD 플러스가 되고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돼요. 자, 근데 이것도 두 개. 근데 여기랑 여기에 대해서 아직 할 얘기가 좀 남아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석신산하고 말산 사이와 알파케토글루타르산하고 석신산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다른 애들의 에너지 차이보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보편적으로 탈수소 요소가 쓰일 때는 그 앞에 물질과 그 뒤에 물질의 에너지 차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아세틸코에이와 피루브산의 에너지 차이는 뒤에 시트르산과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의 에너지 차이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말산과 옥살아세트산 사이의 에너지 차이랑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NADH 플러스 H 플러스 두 개씩 딱 만드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알파케토글루타르산하고 석신산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나머지 얘네들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근데 그 남는 에너지 그냥 버릴 거야? 아깝잖아. 그래서 우린 여기서 뭘 하냐면 두 개 ADP를 두 개 ATP로 합성합니다. 뭐겠어? ATP가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기질수준의 인사. 그리고 석신산하고 말산의 에너지 차이는 오히려 얘네보다도 더 적고 오히려 그냥 얘네보다도 더 한참 적어요. 여기는 오히려 에너지가 더 모자랍니다. 그래서 얘는 탈수소가 쓰이긴 하는데 NAD 플러스 NADH 대신에 FAD가 쓰입니다. 조효소로. 그래서 FADH2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얘도 이제 두 개씩이 되는 건데 얘네들은 NADH보다는 가진 에너지가 좀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ADH2는. 뭐 사실 이게 과학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먼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원래 실제로는 이 각각의 물질의 산화할 수 있는 정도와 환원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이긴 한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그냥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훨씬 편할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게 이제 TCA 사이클, TCA 회로거든요.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될 회로거든. 근데 이게 요즘 석신산하고 말산이랑 옥살아세트산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그래서 대부분 책에서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사탄소환물, 여기 사탄소환물, 여기 사탄소환물 이렇게 적어놓거든. 그냥 궁금한 게 그래서 문제에서 사탄소환물을 얘기하면 이 중에 누구 얘기하는 건지 몰라. 더 헷갈려 오히려. 그러니까 이름 3개 외우면 될 걸 이 3개를 다 사탄소환물이라는 명칭으로 애들이 이름 외우지 않아도 되게 퉁쳐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실제로 문제에서 사탄소환물을 얘기하면 얘 사탄소환물인지 얘 사탄소환물인지 얘 사탄소환물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찾아줘야 되게 됐어 문제가. 셋 다 사탄소환물이라는 이름을 써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우린 일단은 석신산, 말산, 옥살아세트산이라는 명칭을 일단 외워줍시다. 그러니까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은 이름부터가 개 쓰레기 같은 데다가 탄소가 5개, 혼자 5개란 말이야 얘는. 그러니까 안 외워도 돼. 5탄소화물, 그냥 5탄당, 그냥 C5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시트르산도 마찬가지야. 전체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있었던 포도당을 제외하면 TCA 회로 중간에 등장하는 물질로서는 혼자 탄소가 6개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6탄당, 탄소 6개짜리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가 다 사탄소화물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좀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 얘네들은 이름을 좀 기억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오히려 이름을 외우는 쪽이 덜 헷갈리지 않겠냐는 거지. 그렇게 되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사실 이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알파케토랑 석신산 사이였었는지 석신산하고 말산 사이였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도 그 중간에 푸마르산이라는 물질이 끼어 들어가요. 아 여기야. 알파케토랑 석신산 사이입니다. 이게 탄소 뗐을 때 푸마르산이 됐다가 탈수소 하면서 석신산이 되나? 이게 원래 나눠져 있는 과정인가 그래요.
중간에 푸마르산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대부분 안 배웁니다. 제가 일단 답지로 드린 거에도 푸마르산에 대한 표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푸마르산을 대부분 안 하는데 푸마르산이 꼭 들어있는 걸로 가르치는 학교가 몇 있어요. 광문이랑 광북.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푸마르산이 중간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끼워 넣어서 외운 정보를 살짝만 바꿔주시면 되고 당장은 푸마르산 없이 일단 외웁시다. 그래서 TCA 회로도 딱 이 정도의 정보를 정리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얘는 그림에 있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거든. 그래서 그림에 있는 정보에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것만 좀 옮겨 적고 얘는 그렇게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답지에 있는 그림 보시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볼 때는 시험지가 결국 여기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회로 땡땡 하고 그냥 빈칸입니다. 니들이 이 회로를 그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회로를 그리는 걸 목적으로 할 건데 회로를 그릴 때 적어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 이거 빨간색으로 적은 정보는 필요 없어요. 여기에 적혀있는 정보만큼 다 적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안 적어도 되는 정보는 딱 요 정도.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 2개의 5탄소화합물과 여기에는 2개의 6탄소화합물. 요렇게만 적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적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답지에다가 잘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정리하십시오. 근데 마이크가 안 꺼져 있네. 깜짝. 상황적 인사는 다음 주에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딱 요거 TCA 회로에 대해서 정리만 해두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일단 TCA 회로도 사용한 것과 생성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TCA 회로가 사용한 건 2개의 피루부산 말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생성한 건 정리를 해보면 얘는 이제 피루부산도 더 이상 없고 6개의 CO2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2번, 여기 2번, 여기 2개의 CO2가 총 나오게 될 테니까 6개의 CO2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총 10개? 맞지? 하나, 둘, 셋, 넷. 4개, 8개. 그쵸. 8개의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2개 FADH2가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2개 ATP가 만들어질 거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요거 어차피 기질 수준의 인산으로 ATP 2개씩 나온 거고 NADH랑 FADH2랑 요거는 다 이제 마지막 과정인 산화적 인산화에다가 가져다 쓸 재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6개의 CO2는 뭐야? 요게 있는 거 해결된 거고요. 요게 6개의 포도당도 이제 피루부산 거쳐서 CO2로 다 분해됐으니까 얘랑 얘는 해결이 된 거다. 그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피루부산을 통해서 집어넣어준 수소가 총 4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피루부산이 2개니까 그럼 총 8개의 수소를 우리가 집어넣어줬거든. 근데 우리 생산된 거 얘네들을 보면요. 총 얘한테 2개씩 8개 총 16개에다가 얘한테 4개에서 총 20개의 수소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넣어준 수소가 18개밖에 없는데 나와야 되는 수소가 20개면 이 회로는 지속될 수 있어? 없지. 우리가 넣어준 수소보다 나온 수소 횟수가 더 많잖아. 근데 사실 그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피루부산한테 산소가 3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피루부산 2개면 총 6개의 산소를 우리가 넣어주거든요. 근데 나오는 CO2가 6개이기 때문에 산소 6개 마찬가지로 모자라지.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뭐야? 산소 6개 모자라고 수소 12개 모자란 거잖아. 아니지? 맞네. 맞아. 그러면 정확하게 그게 뭐야? 6개의 H2O를 이용해서 공급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식에 6개의 H2O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TCA 회로에서 쓰이는 H2O라서 그래요. 그럼 우리 식에 아직 남아있는 O2랑 H2O는 다 어디냐면 이 O2가 쓰이는 곳 산화적 인산화, H2O 12개가 만들어질 곳도 산화적 인산화예요. 그래서 과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6개 H2O가 들어가고 12개 H2O가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6개 H2O는 여기서 사용돼요. 근데 우린 분명히 회로상에서 저 H2O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 방법이 없죠. 적어놓지 않았죠. 그래서 좋지 뭐. 실제로 어디서 들어가는지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들어간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 그 H2O가 들어가고 어떠고에 따라서 아까 푸마르산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이제 H2O를 공급해주는 과정이고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원래 있는데 어디서 들어가는지까지 안 해도 돼. 그냥 6개 H2O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 TCA 회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해당 과정 때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당 과정에는 산소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TCA 회로도 산소가 지금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치? 근데 이 TCA 회로는 산소에 의존적인 성향을 갖는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산소 공급이 멈추면 TCA 회로가 멈춰요. 왜냐면 해당 과정도 TCA 회로도 둘 다 산소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진 않거든? 근데 우리가 무시하고 있긴 하지만 사용되는 재료 중에 뭐가 있냐면 해당 과정은 2개 NAD 플러스를 씁니다. 그치? 근데 TCA 회로는 8개 NAD 플러스와 2개 FAD를 쓰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정은 NAD 플러스를 2개밖에 안 쓰니까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얘를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도 NAD 플러스가 모자랄 일은 별로 없어. 재료를 얼마 안 쓰니까. 근데 TCA 회로는 워낙에 많은 NAD 플러스와 FAD를 사용하다 보니까 반응이 TCA 회로가 좀만 돌더라도 금방 NAD 플러스와 FAD가 모자라지거든요. 근데 저 NADH와 FADH2를 다시 원래 NAD 플러스와 FAD로 되돌려주는 과정이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그리고 거긴 산소가 꼭 필요해요. 즉 무슨 얘기냐? 얘네들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게 산화적 인산화인데 산화적 인산화는 산소가 없으면 안 일어나. 그러면 산소가 없어? 그러면 산화적 인산화가 멈춰? 그럼 NAD 플러스와 FAD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TCA 회로도 같이 멈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CA 회로도 산소 의존적인 과정이 됩니다. 얘는 2개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산소가 없을 때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NADH는 다른 부가적인 과정을 통해서 NAD 플러스로 금방금방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산소가 없어도.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코올을 만든다던가 젖산을 만든다던가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다음에 우리가 무산소호흡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리한 거는 3가지 큰 주제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죠. 미토콘드리아는 외막, 내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내막 안쪽 공간을 바탕질이라고 하고 pH가 낮더라. 그 다음에 높더라. 그 다음에 막사이 공간이라고 하는 데는 pH가 어떻더라. 그 다음에 이 바탕질에는 DNA, RNA 그리고 리보솜이 들어 있어요. 독립적인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DNA, RNA 리보솜과 완전히 성분이 다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별도의 생물로 봐도 될 정도로 다른 애가 들어있다 라는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에 대한 내용과 첫 번째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회로도 보면서 얘는 해당 과정을 아직 이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올 정도의 크기가 아직 안 돼가지고 그걸 세포질에서 한번 쪼개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회로는 아까 우리 봤던 거 잘 외워주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건 이거고 생성되는 건 이런 거다. 그 다음에 TCA 회로는 이제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루부산까지 쪼개고 나면 얘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더라. 그럼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아예 내막 안쪽의 공간이죠. 바탕질에서 피루부산 2개를 이용해서 산소, 수소도 이용해서 그러니까 물도 이용해가지고 이런 TCA 회로, TCA 사이클이라는 걸 돌리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보통 이걸 TCA 사이클로 하나로 다 설명을 하는데요. 그 책에 따라서는 여기 요 아세틸코에 아래 여기는 TCA 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뭐 피루부산의 산화? 그쵸, 산화 맞네요. 피루부산의 산화라는 과정으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거는 학교에서 만약에 분리해서 가르치면 그때 가서 분리해 주시고 지금은 그냥 우린 TCA 회로로 그냥 외웁시다. 그게 편하잖아. 그게 속 편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단 TCA 회로라고 전체적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가 되겠습니다. 되게 웃긴 게 이게 학생들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원 때도 그랬어요. 생원이나 원과목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제가 프린트에 최소한의 정보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 프린트 외적으로도 부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최소한의 정보만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생투 프린트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정보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게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막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려면 이거보다 조금 더 알아야 될 것들이 부가적으로 있게 될 수 있지. 되게 뭐가 많아 보이는데 네, 많아요. 많아서 많은 거야. 어쩔 수 없어.
고생. 아이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